이제 내가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은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계속 되는 바뀌니까. 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에서 6개월 네. 전. 오늘 접수하면 내일 되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한 달 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은 너무 늦게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높은 금리 받은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안 하셔도 되는 말을 막 굳이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저 곧 퇴사해요. 뭐 나 돈 없다. 네. 저 힘들어요. 돈 없어요. 이러면 그런 이제 딱 머릿속에 드는 게 좀 연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약간 좀 실무적인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점 가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대출 안 받아본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점을 방문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가서 물어봐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내가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 쓰고 대출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대출을 알아보고 집을 좀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대출 이 프로세스가 한 얼마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대출은요, 사실 이제 내가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은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계속 되는 바뀌니까.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 계세요. 저가 집을 살 건데요. 대출이 너무 궁금해요. 그럼 언제 사실 건데요? 했더니 한 5년 안에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규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5년 네. 후까지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임박해서 저 오늘 접수하면 내일 되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현금 인출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에서 6개월 네. 전. 네, 왜냐하면 일단 제일 먼저 신용 점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신용 점수가 너무 낮으면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신용 점수를 올리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신용카드로 환산을 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네. 건강보험료로 환산해서 내가 대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산을 해주는데 이 건강보험료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정책자금 대출은요 카드 소득을 쓸 수 없어요. 네, 뭐 디딤돌이라든지 이런 보금자리로는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소득이라고 해서 나는 건강보험료를 환산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 건강보험료를 3개월치를 내고 그 평균치로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몰랐어요. 저는 한 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전에는 상담이 들어가야 내가 건강보험료를 낼 거 아니에요. 네. 예, 지역 건강보험료로 환산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급하게 못 해가지고 그냥 은행 상품 받아서 금리가 높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출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신용 점수하고 당연히 소득이거든요. 네. 예, 소득 규정이 원래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살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3, 4개월 뒤에 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아직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 지금 바로 대출부터 한번 상담을 받을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자산 규모도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내가 집을 살려면 내 돈이 얼마인 건 알겠지만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에 맞춰서 집값도 바뀌기 때문에 지역도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요. 어찌 보면 대출을 먼저 알아봐야죠. 그리고 또 뭐 그 신용대출이 있는데 뭐 네. 신용대출 있다고 뭐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DSR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하나도 안 썼지만 본인 그 DSR에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식은 좀 알고서 우리가 이제 자산 규모를 체크를 해야 어느 집을 살지 견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사기 전에는 조금 한도라든지 이런 거는 알아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방금 신용 점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신용 점수가 뭐 높으면
풀수록 뭐 좋은 거겠지만 뭐 어떤 뭐 등급으로 끊는 건지 아니면 뭐 최대한 뭐 1점이라도 높으면 유리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좋다고 해서 뭐 금리가 뭐 낮아진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담보로 네. 보기 때문에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신용 점수나 급여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신용 점수가 나쁘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연체를 할 수도 있겠구나. 네. 대부분 연체 기록이 있는 분들이 신용 점수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그냥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또 막 조사를 했는데 KCB 나이스 두 개 다 알아보시고요. 최소한 650점 이상은 나와야지만 650점. 네, 그래야지 되고요. 예전으로 따지면 뭐 7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용 점수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점수가 높아야 된다, 5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본인의 신용 점수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뭐 사람들이 사실 잘 이거에 대해서 개념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저도 뭐 대출 많이 받아봤지만 크게 막 신경 쓰지를 않고 좋으시니까 살았었는데 좋으시니까 왜냐면 대출 갚으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쭉쭉쭉 올라 맞습니다. 카드 쓰면 또 올라가고 네. 막 그러니까 그러면 650점이라는 거는 뭐 어느 수준 정도인 거예요? 뭐 연체를 좀 한두 번 네. 하고 막 이런 건가요? 연체를 많이 하신 거죠. 연체를 많이 해야 네,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연체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뭐 이금융권 썼는데 떨어졌어요, 막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뭐 한 등급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가요. 대출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네. 하지만 뭐 이렇게 600점대까지 내려가는 분들은 다 연체가 있으세요. 그 장기 연체가. 아, 카드론 같은 거 쓰면 팍팍 떨어지나요? 그렇죠. 네, 좀 떨어집니다. 특히 카드론 같은 경우에 한 군데서 차라리 많이 받는 건 괜찮아요. 뭐 2천만 원을 카드론으로 받았다. 뭐 이런 거는 그나마 나은데 뭐 여기저기 은행 있잖아요. 뭐 카드, 뭐 하나카드, 네. 신한카드, 현대카드 뭐 한 5개 정도를 네. 여러 개에서 쓰시면 그게 5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중 채무자라고 해서 점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신용대출 뭐 받고 뭐 주담대 받고 뭐 크게 연체한 적은 없는 분들,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고 하는 분들은 신용 때문에 크게 막 걱정되는 건 아니죠. 거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신용대출 이런 거 받을 때 조금 뭐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불리할 수는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고신용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신용점수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정보가 너무들 많이들 갖고 네. 계시다 보니 본인의 신용점수를 의외로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같으면 그냥 고신용자였는데 초고신용자들 때문에 신용 대출이 뭐 생각보다 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이것도 상대평가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 카톡 때문 아닌가요? 카톡에 뭐 이게 신용 점수 관리하라고 막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나도 한 몇 번씩 점인지 한번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점수를 계속 보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하면 높아져요. 뭐 이런 거 네. 나오니까. 그리고 또 연체 이런 것도 또 바로바로 또 연락들이 오기 때문에 크게 점수가 나쁜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출도 뭐 잘 나오는 때가 있고 안 나오는 때가 있을 거고 은행도 뭐 바쁠 때가 있고 좀 덜 바쁠 때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좀 그 연중이나 연초에는 좀 대출이 잘 나오지만 연말 되면 항상 뭐 규제하니까 이제 요건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달별로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뭐 계절별로라도 분기별로. 뭐 1월 달부터 영업을 활발하게 한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한 네. 3월부터 한 슬슬. 7월 사이 정도가 제일 영업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금리를 받으려면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조금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안 좋아진다는 건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제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일찍 대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상금리를 미리 잡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조금 일찍 잡아둔다라고 하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은행에 일찍 가가지고 한 3개월 뒤 거, 4개월 뒤 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최장 길어야 은행별로 다른데 한 3개월이 가장 길어요. 은행별로.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2달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2달도 미리 안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은 너무 늦게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높은 금리 받은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거 뭐 며칠 차이 때문에 뭐 금리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하루하루에 따라 달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어보시는 것 중에 달에
첫날이 나으냐 마지막 날이 나으냐 네네.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월말에 대부분 잔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10월 31일 잔금이 그렇게 많고요. 네, 뭐 또 뭐 11월 30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말의 움직이면 이게 연쇄 반응이다 보니까 대부분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말일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시면 그 날짜를 좀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조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제 업무가 좀 몰려가지고 좀 피하는 게 좋다. 네, 업무가 몰려서 그런 거죠. 네,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매매 잔금 같은 경우에 어차피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말로 잡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이사할 거야 뭐 이러면서 토요일로 잡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실행을 해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평일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기에 훨씬 더 편안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좀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지점에 가서 담당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내가 막 말실수해가지고 대출이 뭐 안 나오거나 막 금액이 적게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지 네. 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분들 예전에 몇 분 계셨어요. 안 하셔도 되는 말을 막 굳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 곧 퇴사해요.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왜 해? 네, 그러면 이제 딱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퇴사할 거면서 뭐 신용대출을 왜 지금 막 뭐 어차피 신용대출은 근로자들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말씀 뭐 하더라도 또 퇴사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나 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굳이 좀 깎아주시면 그러니까 깎으려고 이자 좀 깎아보려고 저 돈 없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러시면 나와요. 안 돼요. 은행은 뭐 신용도 좋고 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하지. 저 힘들어요. 막 돈 없어요. 이러면 그런 이제 딱 머릿속에 드는 게 저 연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담당자 선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아니 규정에 맞는데 왜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은행 뭐 지점장님께서 과거에 뭐 어떤 특정한 조건 때문에 해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좀 낮고 신용점수는 낮지만 그래도 좀 사람이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해줬는데 만약 연체를 했어. 그럼 약간 트라우마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분은 무조건 신용점수 뭐 별로 안 좋으면 거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규정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뭐 해당 지점에 따라서 정결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하고도 굳이 사이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번호표를 뽑았는데 내가 먼저인데 옆에 직원을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했어.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럼 가가지고 막 뭐 빈정빈정 거리면서 그러면 은행 직원도 사람인데 뭐 그러면 뭐 더 잘해줄 것도 뭐 우대금리 있는데 막 말하는 경우 안 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은행 직원도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좀 실수했다거나 그럴 때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뭐 은행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적용되는 거 은행 직원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할 때 그 이제 그 지점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잘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부수 거래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럼 뭐 금리 인하도 되고 뭐 하니까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뭐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고민이신 분들 많더라고요. 요거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수 거래는요, 사실 대출자 본인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수 거래를 함으로써 금리가 조금씩 할인이 되는 거지. 난 하기 싫다.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라든지 은행 그 혜택을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 신용카드 있는데 가입하기 싫다. 뭐 이러시면 그냥 빼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가 0.3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지. 이게 뭐 은행 강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좀 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대출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뭐 부수거래 9개 해야 뭐 0.9% 낮아진다. 그러면 그게 크게 좌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굉장히 크다. 뭐 5억, 10억 받는다. 그럴 때는 하나라도 더 네. 악착같이 물어보셔가지고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받을 카드고요. 어차피 내가 가입하는 적금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수거래 조건들이 첫 번째 신용카드. 대부분 만들기 싫어하시죠. 네. 근데 대출 받을 때 이 금액이 좀 커요. 뭐 대부분 은행이 0.3% 정도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이체. 예, 보통 저는 급여 없는데요 이러시면 그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방법은 또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 이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적금이라든지 또 뭐 청약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이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는 뭐 보험료라든지 예, 이런 거를 그 해당 은행에 이제 자동이체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조건 외에 뭐 나는 특별히 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공기업에 다닌다거나 뭐 그러면 또 금리를 깎아주는 은행이 있고요. 뭐 다자녀인 경우에 또 혜택을 주는 네. 은행이 있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조건이 내가 좀 된다. 뭐 내가 2자녀, 3자녀에 해당이 된다. 아니면 뭐 농협 같은 경우에 농업인이다. 뭐 이런 경우 뭐 전자계약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장애인이다. 우리가 딱 들어도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 국가유공자 뭐 예, 이런 뭐 거. 그런 분들 또 한동안 신한은행 뭐 서울시 모범 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또 어. 금리 혜택이 있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좀가 뭐 혜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우대 금리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금리 낮추기 위해서 대부분 하시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실랑이를 네, 하고 하실 필요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대출 받을 때 이자 절감이 되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럼요. 뭐 내가 뭐 짜잘한 이런 부수거래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손해도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이득인 경우들도 있으니까 잘 네.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또 연초에 대출 규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자는 얼마에 받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실무적으로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몰라가지고도 놓치는 분들 많으니까 대출 받으실 때 잘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